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때문에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사망자 중 약 5.3%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는데 이 비율이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나 급증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세금 천국인 노르웨이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현 시점. 오늘은 대한민국의 상속과 증여의 복잡한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상속세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에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건 사망 시점에 갖고 있던 재산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세청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살펴봅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억 이상, 2년 전에 5억 이상 현금을 인출했다면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내준 재산도 다시 합산되고요. 상속인에게는 무려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증여한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0년이 지나야 상속세 계산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봐요. 퇴직금 받을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재산도 실제 소유자가 고인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모든 걸 합친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일괄 공제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자산 상속공제는 20% 한도로 2억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까지 가능합니다. 공제를 다 빼고 나온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는데 1억까지는 10%, 최대 30억 초과분에는 50%가 적용돼요. 계산 자체는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명확한 편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현재 약 1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 10억 공제가 되니까 중위 가격 아파트 한 채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을 웃도는 아파트를 가진 가구만 해도 수십만이 넘어요. 산업화 세대분들이 이제 기대 수명상 앞으로 25년에서 30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분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 상속세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감면 얘기만 나와도 부자 감세 아니냐는 반발이 심했는데요. 요즘 인터넷 여론을 보면 오히려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중과세 아니냐? 소득세 다 내고 모은 건데 왜 자녀에게 준다고 또 세금을 내느냐는 주장이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임대소득으로 연간 1억을 벌었다면 소득세로 약 50%를 냅니다. 5천만 원이 남죠. 이걸 모아뒀다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50%가 붙어요. 결국 1억 중에 2,500만 원만 남는 셈입니다. 사전에 절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세 가지 측면을 봐야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제가 얼마나 있는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에요. 과세 방식도 중요합니다.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 총액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10억을 남겼다면 10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 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5명이 2억씩 받았다면 2억에 대한 세율만 적용되니까 훨씬 유리하죠.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 나라마다 정상가액이라는 기준을 고시해 놓는데요. 이게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쓰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일부는 기준 시가, 일부는 시가 방식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배우자 공제액만 봐도 각국이 다 다릅니다. 세율 구간을 국제 비교해 볼까요? 일본이 최고 세율 55%로 1위고 우리나라는 50%로 2위예요. 프랑스가 45%, 미국과 영국이 40%, 독일이 30%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약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상속 시 할증 평가 20%가 추가로 붙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60%까지 올라가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최고 세율이 55%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 상속인별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요. 그것도 약 52억 원을 초과해야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총 재산가액 30억 초과면 바로 50%예요. 훨씬 무거운 거죠. 미국은 세율이 40%지만 통합세액 공제 방식을 써요. 평생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약 135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부모 각각에게서 받을 수 있으니 합치면 270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 셈이에요.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부유층의 해외 이민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 8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13억 이상 자산가 중 800명 이상이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상속세 부담 때문이죠. 국부 유출인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세율이 정해진 이후 24년간 바뀌지 않았어요. 공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산 가격은 4배나 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속세 내는 사람이 전체의 0.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 넘어요. 2004년부터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상업용 건물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2배 이상 올라간 건데 세율과 공제는 그대로니까 실질적인 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걸 조정하자고 하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으면 명목 소득에 과세하는 것과 같아요. 경제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가장 무겁다는 건 확실합니다. 특히 기업인들은 상속세 때문에 사업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2대를 거치면 자산가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삼성 같은 대기업도 12조 원대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계속 매각하고 있잖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해서 현금으로 나눠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어요. 10년 이내 부동산 처분 내역은 계좌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파악한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처분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내야 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까지 3중으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예금에서 조금씩 빼서 현금으로 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고액 현금 인출과 의심 거래를 모두 보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을 빼내서 어머니 통장에 옮기거나 자녀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서울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계좌에서 대전에 사는 아들이 돈을 뺐다면 이건 명백히 드러나죠. 일반인들은 현금 거래로 처리하면 소액은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수십억 규모를 현금으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그림 같은 보석으로 보관하면 어떨까요? 가능은 하지만 10년 이내 거래는 추적이 들어가요. 수표로 자산을 구입했다면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물론 상속 재산이 모두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나 등록이 안 된 재산은 일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신고해서 추징당하는 일을 피하는 게 결과적으로 절세 방법이에요.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도 오해가 많은데요.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30억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총 상속 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지분, 실제 받은 금액 30억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자녀 셋과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법정 지분은 1.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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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데 배우자 지분이 3분의 1 정도 되겠죠. 총 재산이 120억이면 법정 지분은 40억인데 배우자가 20억만 받았다면
20억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40억을 다 받았어도 30억까지만 공제되고요. 재산이 적은 경우엔 법정 지분 자체가 낮아서 30억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속세 미달인 경우예요. 배우자 있고 재산이 6억밖에 안 된다면 10억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6억짜리 부동산 시가가 실제로는 10억이었는데 나중에 15억에 팔았다고 해봐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기준 시가인 6억으로 잡히니까 9억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상속세 신고 때 10억으로 평가해놨다면 취득가액이 10억이 되니까 양도 차익이 5억으로 줄어들죠. 상속세는 어차피 미달이라 안 나오지만 양도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미달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액을 높여놔야 해요. 10억 이하 부동산은 감정평가 한 군데만 받으면 되고 수수료도 100만 원 안팎이에요. 이 비용으로 나중에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확실한 건 사전에 계속 증여해서 상속 재산 자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부모님 재산을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고 마지막 상속 시점에 남는 재산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절세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보유 자산의 종류를 잘 선택하면 됩니다. 고평가되는 자산과 저평가되는 자산이 있거든요.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로 평가되니까 시가에 거의 근접합니다. 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데 시가의 약 42% 수준이에요. 같은 30억이라도 아파트는 30억 평가, 단독주택은 15억 평가되는 셈이죠.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10% 이상 나면 끌어올려 버립니다. 하지만 구분상가는 기준시가로 평가되니까 시가 대비 42% 정도만 잡혀요. 채권이나 주식은 시가로 평가됩니다. 고평가되는 자산만 갖고 있으면 불리하죠. 채무도 중요해요. 부동산 임대 시 월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 되지만 전세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해야 해요. 전세를 유지하고 그 돈을 쓰셔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매입 시 처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쪽만 재산이 많으면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은 쪽이 먼저 돌아가셔야 배우자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받으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세금 내지 않느냐고 하는데 단기 상속은 추가 공제가 있어요. 일단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놓고 그 후 사전 증여로 줄이면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상 이전이에요. 대가 없이 재산을 주고받는 거죠. 양도는 유상 이전이고요. 세율도 똑같습니다. 1억 미만 10%, 30억 초과 50%인데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 같은 세율이어도 증여가 훨씬 유리해요. 상속이나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처분 시 취득가액도 똑같이 상속 개시 시점이나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인정돼요. 대가를 안 줬으니까 취득가를 인정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액을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나중에 차익이 커져서 양도세가 많아져요. 상속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다른 점도 있어요. 생전에 주는 건 증여, 사망 후 넘어가는 건 상속이죠. 살아계실 때 주면서 상속세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납세 성립 시기가 다르고 과세 체계도 다릅니다. 횟수도 달라요. 상속은 딱 한 번이지만 증여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공제액도 차이가 큽니다. 상속은 한 번이니까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있으면 최대 30억까지 해줘요.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있고요. 증여는 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만 전,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친인척 1천만 원이 전부예요. 상속은 평생 한 번,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합니다. 연부 연납 기간도 달라요.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입니다.
특례 규정도 있는데요. 상속은 가업 상속 특례, 증여는 창업자금 특례 같은 게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이 많아요. 농지 상속받으면 3년 안에 팔지 않고 농사 지으면 1억까지 감면되고, 부모님과 같이 살다 주택 상속받으면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해줘요. 취득세나 종부세도 5년간 중과세를 안 해요. 증여받으면 바로 중과세 됩니다. 상속이 혜택이 많으니까 무조건 증여가 낫다고 할 수 없어요. 증여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과장된 내용이 많다 보니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20년 전에 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3억을 지원했는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다 걸린다고 해서 전화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세금도 부과 제척 기간이 15년이에요. 15년 지나면 세금 부과를 못합니다. 2만 명의 세무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을 다 통제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한번 있을 사례를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니까 노이로제 걸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돈 주고받는 걸 세무 공무원이 다 알 수 없어요. 평상시대로 주고받으세요. 어머니 생활비 주시고 자녀 용돈 주시고 할아버지가 손주 용돈도 됩니다. 다만 과하게 주면 안 돼요.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증여 방법은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 이체로 주는데, 현금으로 주고 다 써버리면 찾기 어렵죠. 하지만 그 현금으로 자녀가 자산을 취득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분석되어 자금 출처 조사로 증여가 확인될 수 있어요. 몇 천만 원 주고 자녀가 쓴 건 세무사가 괜찮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법으로 따지면 증여마저도 모든 걸 세무조사하진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나올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부동산 매입했을 땐, 소득 대비 자산이 너무 많이 늘었을 때예요. 확률은 0.001% 정도고, 증여세 신고한 사람은 10년, 안 한 사람은 15년 지나면 끝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에는 생활비, 용돈, 학자금, 결혼자금이 있는데 부양 의무 있는 부모가 줘야 해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받는 사람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해요. 연봉 8천만 원 받는 아들에게 용돈 200만 원씩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생활비나 용돈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생활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요. 월 1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3천만 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다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서 저축하거나 부동산 취득에 쓰면 증여로 봅니다. 그렇다고 1,000만 원, 2천만 원 모은 걸 세금 매기진 않아요. 성실히 모은 사람이 불리하면 안 되잖아요. 다만 10억짜리 주택 취득처럼 자금 규모가 크면 다릅니다. 주택 증여 시 평가도 중요한데요. 시세 10억이라고 10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이나 증여 시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는 정해진 것만 시가고, 동네 거래 호가는 시세일 뿐 시가가 아닙니다. 증여공제도 오해가 많아요. 부모 5천만 원, 부부간 6억인데 이게 증여자별로 적용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각각 받으면 2억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증여공제는 10년 단위예요. 세율도 증여자와 수중자를 합쳐서 10년 단위로 적용합니다. 증여자와 수중자가 같아야 합산되는 거예요. 사전 증여 후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2월 과세돼서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 취득가로 돌아가 버려요. 친인척이나 사위에게 증여했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증여 시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하고 평가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는 다 써버리면 알 수 없지만 그걸 모아서 부동산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해요. 못 밝히면 증여 추정됩니다. 차용증 쓰고 2억까지 이자 안 줘도 된다는 게 요즘 유행인데 주의하셔야 해요. 빌리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원금 상환 계획과 이자 지급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환과 이자 지급이 이뤄져야 하고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해야 해요. 국세청이 사후 관리하니까 2년 지나서 유야무야하면 안 됩니다. 차용증 작성일도 확정일자 받거나 내용 증명으로 확인받아 놓는 게 좋아요. 국세청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주택 증여 시 보유 기간도 중요한데
1년 미만이면 세율 70%, 2년 미만이면 60%예요. 가만히 있으면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 적용되는데 잘못 증여하면 큰일 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간 2월 과세도 조심해야 해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 평가액이 되는데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에 사서 6억대 증여했는데 아들이 10억에 팔았다고 해봐요. 증여 시 6억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팔 때 4억 차익에만 양도세 내면 되는데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가 2억으로 돌아가서 8억 차익에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도로 아미타불이죠.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 거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안 돼요. 며느리나 사위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되어 취득가를 인정해 주니까 10년 안에 팔 거면 오히려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상속이 빨리 이어진 경우도 문제예요. 상속재산 6억에 배우자 있으면 원래 상속세 안 나오는데 사전증여 6억이 합산되면 공제 안 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요. 상속이 임박했다면 상속공제만 남겨놓고 증여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망 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2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 사망해도 관계가 남아 있어요. 증여받고 상속 후 10년 안에 팔면 2월 과세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는 로또주택을 모르고 증여하면 감면 혜택이 사라져버려요. 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을 나눠 증여해야 하는데 지분으로 증여하면 주택수가 늘어나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증여도 여러 전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상속세 폐지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시간 있을 때 꼭 미리 전문가와 상담받고 신중히 진행하셔서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